대단원 2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6단원 중단원 학습단원 6단원 개항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 첫 번째 근대 문물의 유입으로 생활 양식이 변하다 39차시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근대 문물의 유입에 따른 생활의 변화와 문학, 예술, 종교 등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단원의 내용은요, 근대 문물의 유입에 따른 생활의 변화에서 근대 과학기술의 수용, 서양 의료기술의 도입, 의식주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경향에서는 문학의 변화, 예술의 변화, 종교계의 변화에 대해서 어, 학습하겠습니다. 교과서 146쪽에 도입활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도와 전신이 개통된 당시의 풍경이죠. 경부선 철도와 전신주가 있고요. 경부선 철도 개통식 1905년 사진이고요. 기차를 기다리는 여인들의 모습이 그린 그림이 없습니다. 이 무렵에 살았던 사람들은 기차와 전신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철도 건설 과정에서 토지 철도 부지 편입, 일제가 토지를 철도 부지를 강제로 편입했죠. 농민들을 강제로 건설 동원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철도에 대해서 이 저항감을 표현했습니다. 철도 건설 과정에서. 이건 철도가 가지고 있는 그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성에 대한 저항감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한편 새롭게 들어온 문명의 이익에 대한 이 그 편리함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라는 또한 문명의 편리성을 또, 어,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침략성과 편리성, 문명의 편리성,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제 박은식, 한용운, 주시경, 신채호 인물로 제도는 우체사, 사립학교령, 신문지법, 문화유산은 명동성당, 덕수궁 석저전, 한성순보,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독사신문. 활동은 근대문물 수용에 따른 변화 모습 추론하기, 국어와 한국사 연구의 배경과 특징 파악하기입니다. 나만의 학습 목표는 이 단원에서 나는 근대문물의 수용에 따라 생활의 변화에 대해 알고 싶다. 학습할 수 있겠죠. 147쪽입니다. 근대문물의 유입으로 생활 양식이 변하다. 오늘날 같이 주소와 우편번호 체계가 생기기 전에 근대 우편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오른쪽과 같이요. 대한제국 시기 편지 봉투 보면요. 당시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언제부터죠? 1897년부터 대한제국의 주권, 멸망하는 1910년까지죠. 일제에게 강제로 병합당하는 1910년까지 13년간의 시기 있죠. 여기 편지 봉투에서 우표와 소인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우표는 무늬 우표라고 하는데, 이는 우표 액면이 당시의 화면 단위인 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어요, 이름을. 그 다음에 하립교 다리 우편 개천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좌편 첩골 들어 좌편 두째집 이판윤댁이라고 쓰인 이런 상세한 문서 주소를 또 엿볼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안 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러했다는 거죠. 개항 이후 그 들어온 새로운 문물을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꿨을까? 근대 과학기술의 수용 보겠습니다. 개항 이후 외국과의 교섭이 늘어나면서 전신 우편 사업이 도입이 됐죠. 전신 사업은 일본이 나가사키와 부산 사이에 해저 전선을 개통한 것에서 시작해서 중국, 일본과 연결하는 국제 통신망을 갖춥니다. 전신은 이제 그 전화 전에 이게 전신 부호를 쳐서 이게 알리는 거예요. 연락하는 것이 이제 전신이었고 이렇게 설정이 됐고 그 초기에는 청과 일본이 전신 업무를 주로 했으나 전신하면 지금은 전보 비슷한 거였는데 조선 정부가 전보사를 설립해가지고 전보사가 일에 맡았다.
이 모르스 부호를 쳐가지고 이제 알리는 거죠, 이제, 전신.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업무는, 바로 갑신정병과 관련된 우정총국이 설립되고, 군대적 우편제도를 실시하였으나 갑신정변으로 중단됐죠. 1884년에. 이후에 정부가 다시 우체사를 설립하고 1895년에 우편제도가 부활했죠. 한성을 비롯한 각 지방에 우체사가 설치됐고 중앙에 통신원이 생겼다. 그래서 우편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1900년부터 국제 우편 업무도 실시했다. 다른 나라들과 서신을 왕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대한제국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전화는요, 서울의 경운궁, 바로 덕수궁에 최초로 설치가 됐어요. 곧 시내 전화 업무로 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대한제국식의 그 변화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무렵 전기 기술을 도입하면서 경복궁에도 최초로 전등이 들어왔다. 전기가 사용이 됐던 거죠. 이후 한성 전기회사가 설립돼서 미국인 코이브란이 이제 사장이었는데 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 사업을 주도합니다. 한성 전기회사는 이 대한제국시 1899년에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를 운행을 시켰어요. 그리고 가로등을 설치했다. 근데 전차 운행 일주일 만에 탑골공원 앞에서 5살짜리 어린아이가 전차에 치여 죽자 성남 군중이 전차 2대를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의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죠. 이 전차입니다. 한성의 전차 모습이에요. 전차 중앙에는 요금이 비싼 특별석이 있었고 그 좌우에는 일반석이 있었다. 그 다음에 철도는 열강의 이권 침탈 과정에서 구설됐습니다. 일본 자본위에서 1899년에 경인선이 개통됐고 그 다음에 일본이 1905년에 경부선, 1906년에 경의선이 개통이 되죠. 철도 구설 과정에서 많은 토지가 철도 부지로 편입되고 농민들이 공사에 동원되면서 민중의 저항도 있었습니다. 철도 부설로 유통망이 수운 중심에서 바로 배로 옮기는 것 중심에서 육로 중심으로 변하고 물품의 빠른 수송과 지역 간 교류가 촉진됐죠. 또한 요금만 내면 누구나 기차를 이용할 수 있어 신분의식이 이제 사라집니다. 신분의식을 허무는데 영향을 줬다. 양반 신분은 말 타고 다니고 평민들만 걸어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차는 이 신분과 상관없죠. 누구든지 돈만 내면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변화상과 더불어 이런 전차, 기차의 등장은 이런 신분의식을 허무는 데도 영향을 줬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밑에 인력거가 보이죠. 지금 택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현진건의 저서, 아, 운수 좋은 날에서 주인공도 인력거꾼 아니었겠습니까? 사람 이렇게 태우고, 사람 이렇게, 저기, 이동수단이었어요. 인력거. 전차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그쵸? 네. 이 당시가 바로 개화기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그 다음 내용 정리를 이렇게 전신 우편 전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신 사업은 그 이미 1884년에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전에 했고요. 우편 사업도 대한제국 전에 우정총국이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국제우편 업무는 대한제국 시기 때. 그 다음에 전화도 대한제국식의 이제 경운궁에 지쳐 설치. 전등 설치 경북궁에 한성전기회사 설립 전차가 운행이 됐다. 그 다음에 철도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철도의 이점. 그럼 교과서 148쪽입니다. 서양 의료기술의 도입. 서양인 선교사에 의해서 서양 의료기술이 도입됐습니다. 1885년에 조선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을 설립을 했어요. 이 광해원의 원장이 미국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알렌의 제안으로 설립이 된 겁니다. 알렌은 갑신정변 때 온건계열파였던 민영이게 급진계열파에게 살해를 당할 뻔한 위험이 있었는데 칼 맞고 이제 다리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민영이게.
그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던 민혁이 그 수술을 해서 외과 수술을 해서 살린 사람이 바로 알렌이었어요. 미국인 선교사. 그래서 고종이 알렌을 총애를 했고, 그래서 알렌이 자기를 고종의 입장에서는 그 저기 처남을 살린 거 아닙니까? 민영이가 살렸으니까요. 굉장히 뛰어난 그 알렌의 의료술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종이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정부가 지원해서 최초의 병원인 광해원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 광해원 이름이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의학당을 세워서 이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요. 정부가 이제 제중원 운영을 미국 선교사 알렌에게 이제 맡기면서 제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지금 연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광해원,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되는 거죠. 한편 지석영은 그 을미개혁 때 종두법을 시행했잖아요. 종두법을 배워 실행했으며 우리나라 이 천연두 예방접종 주사입니다. 백신. 우리나라 최초 백신이 백신 주사. 우리나라 최초의 종두서적인 우두신서를 저술했다. 우두신서. 종두법이 아마 저기 소의 고름에서 그 균을 배양을 해가지고 놓는 백신이니까요. 이건 저술을 했고요. 그래서 소우자 쓰는 겁니다. 그의 건의로 정부가 관리학 의학교와 또 뭘 했느냐. 저 병원이 이제 광재원이라는 게 또 설립이죠. 광재원. 이 광재원은 이후에 이제 대한의원으로 이름이 확대 개편되었다. 지석영의 건의로 광재원이 설립됐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대에 들어서 이 서양 의료 기술이 도입되어 가지고 해부학이나 외과 수술에서 뛰어났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특히 토착적 질병을 다룬 데는 여전히 전통적인 한의학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의식주의 변화. 왼쪽 보니까 외무대 신집에서 서양식 만찬을 여는 모습을 재현했네요. 그림이 1888년의 모습인데 근대 우물의 수행과 함께 의식주 생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복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 이후에 관리들의 공사예복을 두루마기로 다 통일을 하고 단발령과 함께 양복을 입어도 좋다는 법령을 공포를 합니다. 의미개혁되죠. 1900년 이후에는 대한제국 때 고종의 복장이 서양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문무관들도 서양식 예복이나 제복을 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무관리들도 정부 고위관리들이 서양식 예복, 제복을 차용합니다. 여성들의 옷차림에서는 개량 한복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외출할 때 여성들이 장옷과 쓸개 치마가 점차 쌓아줍니다. 장옷은 그 여자들이 나들이 할 때 얼굴을 가리게 해서 머리에서부터 길게 내려 쓰던 옷입니다. 성리학적인 전통 윤리에 따라서 남녀 간의 유별이 있기 때문에 아녀자들이 바깥에 돌아다닐 때, 특히 양반 부녀자들이 돌아다닐 때 얼굴 드러내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거 보면 마치 저기잖아. 이슬람 저기 뭡니까? 그 뭐죠? 히잡. 여성들 얼굴 가리는 이슬람 여성들이 쓰고 다니는 문화권의 히잡과 같은 외출할 때 쓰는 이런 풍속이 이제 장옷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활동이 이제 공개적이 되면서 이 장옷 쓰고 다니던 것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음식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피했을 때 서양 요리를 접했어요. 스테이크하고 말이죠.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환궁한 후에도 바로 서양식 요리와 커피를 즐겼어요. 커피를 이제 가비라고 불렀어요. 가비차. 가비차라고 불렀죠. 커피를. 영어로 가비. 발음을 해서 가비라고 불렀다고. 고종이 커피를 즐기니까 나중에 고종을 암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커피에다가 아편을 타가지고 고종에게 마시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순종이 그걸 대신하셔가지고 순종이 아프고 그랬죠. 관리들도 외교관들의 연회에 참석하면서 서양 음식에 점차 익숙해집니다.
이 시기에 이제 중국 청에서 들어온 호떡, 뭐, 찐빵 등이 이제 들어왔고요. 청나라로부터 중국에. 그다음 일본에서 들어온 게 이제 우동, 어묵, 초밥, 이게 이제 소개됩니다. 주거에서는 신분에 따른 가옥 규모, 건축 자재, 장식 등의 제한이 점차 사라집니다. 한성과 계양장을 중심으로 외국 공사관이나 은행, 병원, 성당, 교회 등이 서양 일본 건축 형식으로 세워지는데요. 대표적 건축물로 러시아 공사관, 영국 공사관, 명동성당, 서울 정동교회, 그 다음에 덕수궁의 정관원 석조전 등이 유명합니다. 덕수궁 석조전 모습이 보이죠? 이거는 유럽풍의 석조 건축물이에요. 영국인 하딩이라는 사람이 설계했고 1900년에 기공되어 1910년에 준공됐다. 고종은 고관 대신과 외국 사절들을 만나는 용도로 이 석조전을 사용을 했죠. 그럼 이제 역사 다 와서 이렇게 양복과 단발 그리고 한복과 상투. 1895년에 공포된 단발령은 의병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아관 파천 이후 폐지됐죠. 그러나 단발과 양복은 계합화 관료를 중심으로 점차 유행을 합니다. 1907년경에 상투를 트이고 한복을 입으면 낡은 관념과 습관을 지닌 사람으로 보았고 머리를 짧게 깎고 양복을 입으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으로 보는 풍조가 나타납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에는 한성과 지방의 경박한 처자들이 지리 역사 산수를 조금 배운 후 머리나 깎고 양복이나 입은 후에는 하늘로 오르고 땅으로 들어가는 제주나 배운 듯이 망령되이 높은 체한다. 당시 이름이 사방에 떠치는 선배와 대인을 대하더라도 거만하게 짝이었어 그 상투를 가리켜 야만이라고 하며 당시 그 의관은 완고라 하다가 그 높은 분이 머리도 깎고 옷도 양복으로 바꾸매 그때는 용모와 원사를 대하고 스스로 경애하는 마음이 생겨 첫날 경박하고 거무한 태도가 없어지는지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양복 차림의 서왕궁의 모습이에요. 급진기가 발전. 그 다음 한복 차림은 김옥균의 모습. 오른쪽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인물들입니다. 모습이죠. 의생활 관련 광고. 여기 교과서 152쪽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같이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개양 이후 서양 의복의 도입과 함께 쉽게 더러워지는 흰옷을 물들여 입을 수 있는 염색약이 인기를 끌게 돼요. 염색약 외에 양복, 모자, 구두 등 의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광고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감은 빛도 없고 들이기도 쉬운 상등 물감이 하나 사서 넣어보시오. 이 물감은 빠도 빠지도 않고 벗지도 아니하는 참 좋은 물품이요. 염색약 광고, 염색 재료용 꽃표 물감 광고. 1907년에 6월 27일 날 만세보에 실렸던 이제 광고입니다. 만세보는 이제 천도교 기관지였어요. 잡지였는데 여기에 광고를 실었어요. 광고란 말이 최초 나온 건 한성순보의 기록에서 나와요. 1883년 11월 20일자 제3호에 회사설이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에서 회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광고하여 동지를 얻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광고는 말 그대로 널리 안 들린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잡화품 광고 황성신문에 1905년 1월 6일 날.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광고. 서양 의약품들은 한의학 약재와 달리 비교적 복용이 편리하고 효능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민간에서 서양 의약품이 주요 소비품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요. 의약품 광고로 신문에 많이 게재돼요. 금계락 광고. 이게 뭐냐? 독립신문에 1899년에.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금계랍이라는 게. 당시 최대 수입품이었어요. 그래서 금계랍을 장수로 상징하는 학거북이와 연결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금계랍. 소화에 좋은 청신보명단 광고. 1911년. 사람 오장육부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소화가 잘 되는 소화제를 저기 홍보하는 광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품과 기호품 광고. 호롱불용 석유등, 이거 호롱불, 석유등, 호롱불 이런 거. 생활용품과 커피, 맥주, 담배 등 기호품을 소개하는 광고가, 호롱불 요거는 여기 밑에. 이런 거지. 신문에 실렸다. 이러한 상품들이 유입되면서 한국인의 생활 모습도 변했다. 석유 광고 밑에. 타사 석유를 사용하면 그름이 많이 나지만 솔표 석유를 쓰면 황성신문에 실린 광고인데 1903년 불빛이 훨씬 반짝이고 그름도 없다고 표현했다. 네, 한국 최초의 비교 광고이기도 하다. 석유 광고가요. 그 다음에 포도주, 맥주, 우유 이런 광고 제국신문의 광고 1902년 밀감주 전복 광고도 있고 모카 커피 광고도 있네. 커피용 곽설탕 광고도 있어. 그래서 내용 정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주의 변화까지요. 그럼 교과서 149쪽에 근대운무 수용과 그로 인한 변화. 자료 1번은 철도의 도입에 따라서 철도의 시간표, 철도로 화륜거라고 해서 화륜거. 인력거가 아니라 화륜거. 불을 뿜고 다리 이제 바퀴가 달려있는 저기 이동수단이라는 뜻이죠. 연차. 경부철도가 최남선이 되었어요.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 소리에 내 외국인 뭐 같이 안 탔으나 뭐 나오죠. 철도의 편리성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항상신문의 철도 부서에 대한 부정적 기사. 역참 있는 마을에는 화물이 풍부하지 않고 탑승객이 많지 않은데 어찌 20만 병을 쓰는가. 일본이 이제 토지를 매입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죠. 철도 부지로 막, 역을 세우는 데 쓰는 토지라고 해서 많이 가져갔다. 엄청나게 필요도 없는 땅에 너무 과도하게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죠. 영원한 천리의 한복관을 관통하게 한다면 멸망의 이름이 반드시 미국 인디언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죠. 홍성신문이. 철도 부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철도의 침략성을 좀 비판하고 있는 부분. 그럼 서양 의료 기술의 수용. 동양 의학에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여기는 인식에 대해서 해부를 금기시하겠는데 반면 서양 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별개로 보아 해부학이 빠르게 발달했다. 한국에선 1885년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됐다. 1906년에 의학생 김필순과 의학교수 올리버 에비슨이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인 해부학을 발간했다. 해부학 교과서. 고종의 주치의였던 독일인 분씨의 의료도구였어요. 고종의 주치의가 독일인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전화의 설치. 한국에서 전화 도입에 가장 먼저 설치한 것은 경과 덕수궁이었다. 당시 궁 안에서 고종의 전화를 받는 관리는 집무할 때 입는 옷인 사무관대를 갖추고 절을 올리는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았다. 한편 전화가 보급되면서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막기 위해 전화 교환소에는 통화 내용을 감찰하는 전화감사가 배치되기도 했다. 통신 도청해가지고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죠. 불법 감청, 불법을 아니고 감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 개화기 전화 교환소의 모습이에요. 개화기 때의 전화의 모습. 그 다음 자료 1을 통해서 철도 구석이 당시 의사생활에 미친 영향. 시간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빠른 시간이 나타나요. 시간을 지켜야 되고 시간 놓치면 열차 놓치게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시간을 지켜야 된다. 빠른 수송으로 먼 거리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죠. 또한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같은 기차를 타게 되면서 신분의식이 약화했었다. 그러면서 철도 부서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계략이라고 해서 철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었다. 자료 1을 읽고 서양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한국인의 신체 관념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그동안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여겨 신체 해부를 금기시하였으나
서양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몸과 마음이 분리되고 몸에 병이 생기면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해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었다. 3번 자료를 토대로 당시 사람들이 서양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발표해보면 철도, 의료시설, 전화 등 서양 문물의 편리함을 깨달아 적극 받아들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양 문물이 우리 전통 문화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서양 문물의 수용에 반대하였던 사람들도 있었다. 실제 이렇게 나타났죠. 그 다음 이제 교과서 150쪽입니다. 국외로의 이주 증가. 19세기 중엽부터 한국인들의 중국 이주가 본격화되었고 1900년경에는 일본 미주로의 이주도 이루어집니다. 1860년대부터 한국인들은 기근, 빈곤, 수탈 등을 피해 만주로 이주를 해서 한인사회를 형성합니다. 이들은 청의 관원과 토착인들의 핍박에서 벗어나고자 대한제국정부에 자신들을 보호해줄 관원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정부는 1902년에 이범윤을 간도 시찰원으로 파견하여 이주동포로 보호하고자 했다. 그러나 간도 관리사죠, 이범윤이.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에 제대로 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요. 일제가 한국의 국권을 침탈하고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자 항일운동가들이 간도협약으로 또 간도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항일운동가들이 만주 지역으로 넘어가 독립운동 기지를 바로 간도 일대 만주에서 세웠죠. 만주. 음, 지금은 중국에서 동북 삼성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길림성, 지린성, 해이룽장성, 요녕성, 랴오닝성, 랴오닝성, 지린성, 해이룽장성. 한자어로 번역하면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이게 동북삼성이 지금 만주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러시아 연해주는 국내와 가까워 1860년대부터 한국인이 이주해 살았습니다. 이주 초반에 연해주 지역의 관리가 한국인 이주민에게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나 점차 러시아인과 한국인 사이에 경작할 토지를 놓고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1910년 전후 일본의 탄압을 피해 이주해온 한국인과 해외에 기지를 건설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려는 애국지사들이 다수 망명하면서 연해주에는 한인 집단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한 한인 가족의 모습을 보이죠. 한국인의 일본 이주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이주는 1910년 이전에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수도 많지 않았어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호황을 맞으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일본 이민이 늘어납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은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등 대도시와 규슈, 홋카이도 등 탄광 소재지에서 많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건너간 거예요. 직업,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고요. 노동 이민들이 많았던 거죠. 그다음 미주로 이주, 1903년 100여 명의 한국인이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장의 노동자로 대한제국되죠. 이주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1905년까지 7천여 명의 노동자가 미국의 하와이로 이주를 했습니다. 독신 남성이었던 이들 대부분은 한국인 신부를 구하고자 했다. 천여 명의 한국인 여성이 사진만 보고 결혼하는 방식으로 하와이로 건너갔는데 이들을 사진 신부라고 했다. 네, 밑에 사진 신부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한국인과 호놀루항에 입학한 사진 신부. 이주한 한국인들은 미국 서부 지역으로 재이주하기도 했다. 우리 가족의 역사. 할머니는 시집 오기 전 한국에서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행복했대요. 몇 날 며칠 배를 타고 할머니가 하와이에 도착했어요. 처음 할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죠. 근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너무 늙어 보이더래요. 할머니는 속이 상해 울었대요. 사진만 보고 이제 결혼했던 거죠. 사진이 아주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이 할아버지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고된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초췌해지고 늙을 수도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내용 정리를 이렇게 보시면 만주, 연해주, 미주, 일본주.
2개로 2주가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151쪽 문화예술의 변화입니다. 서양 근대 문물의 수용은 문학과 예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문학에서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의 스위스의 건국 이야기, 스위스의 영웅 빌헬름 텔의 이야기를 쓴 서사 건국지, 서사는 스위스를 말합니다. 스위스, 유럽의 스위스. 장지연은 이야기를 이제 쓴 건국지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썼고요. 장지연은 애국부인전, 이 누구냐?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에 때 프랑스의 그 영웅이었던 여성 영웅이었던 잔다르크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잔다르크가 영국의 침략으로부터 프랑스를 구했던 이야기들. 오를리앙의 처녀, 성처녀 잔다르크 이야기. 그다음 역사 전기 소설과 또 현실을 풍자하는 박은식의 몽배 금태조. 꿈에서 배알했다 누구를 금나라 태조 완한 아구타 금나라의 아구타를 금나라를 세웠던 시조 아구타를 꿈에서 봤다 뵀다. 금나라 태조한테 왜 부탁했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간다.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했더니 금나라 태조가 저기 그 나라가 망해가는 원인을 분석을 해주고 그 대안을 자강과 교육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해줬다 하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이 박은식 선생은 중국 금나라의 역사도 바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또 서술하면서 또 박은식 선생이 언급하면서 이렇게 뭐냐 중국 금나라의 역사도 만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역사니까 우리 한민족의 역사 일부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은식의 몽배금태조는 이제 그 역사 전기소설에서 역사 인식의 폭을 만주 지역으로 확대했던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뭐 개구리부터 까마귀, 여우 뭐 각종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인간 세상을 비판 풍자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여우가 저기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을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이 금수회의록에서. 그래서 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런 자들, 외교권을 넘기고 일제에게 붙는 자들, 그 일본의 침략 이런 것을 은유적으로 아주 비판을 했던 것이 바로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문학 형태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신채시 새로운 이제 시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인적은 혈의노 청일전쟁 때 가족과 이별한 옥년이 일본 군인의 도움으로 일본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부안스러운 청년을 만나 미국 유학을 가고 그것에서 부모도 만나고 약혼도 한다는 내용으로 문명사회에 대한 동경과 신교육, 여권 신장과 같은 새 시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인적은 친일파였기 때문에 혈의노에서 일본을 아주 그 도와주는 문명국 좋은 세력 정의로운 국가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해조, 이해조는 화이열에서 이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 그 탐관오리 저기 주인공은 원래 여성 2명인데요. 그 주인공 여성과 이제 강제로 혼인하려고 그 탐관오리가 수작을 부리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의 절망한 그 여주인공이 그 자살하게 돼요. 근데 그 여주인공의 여동생이 또 나중에 그 자살하게 된 이유가 이 탐관오리의 그 탐악과 거짓에 있다. 이걸 고발하는 내용이 이해조의 화해혈입니다. 그리고 자유종. 그 4명의 여성 부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야밤에 토론하는 내용이에요. 토론 소설이 자유종인데 이런 내용에서 신교육과 계급 타파, 여권의 신장, 이런 내용들, 문명개화를 주제로 하는 소설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신소설이에요. 음악에서는 서양식 곡에 우리말 가사를 붙인 창가가 유행을 합니다. 서양식 곡에 우리말 가사를 붙였고 1901년에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군악대가 설치됐고요. 대한제국대죠. 그다음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가 일본 노래를 번역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자 한국인들은 이에 저항해서 민요 형식을 빌린 의병창의가 용병가 등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한 사람이 부르던 판소리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부르는 창극도 유행했다. 창가와 창극. 그 다음에 미술 분야에서 서양화풍이 도입돼서 유화가 그려지고 미술 작품에. 그 다음에 연극 분야에서는
현대식 극장인 원각사가 만들어져요. 1907년에. 그러다가 1909년에 거의 문 닫게 돼가지고 1914년에 화재로 불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 극장인 원각사가 지금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만들어졌었어요. 여기서 은세계와 같은 뭐 신소설을 소재로 한 내용들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작품이 공연이 됐습니다. 온종일 미국인 선교사 헐리버트가 제작한 아리랑이 나오죠. 어? 헐버트는 한국 독립운동에서 도와주고 했던 조력을 아끼지 않았던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문학 예술의 변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종교계의 변화. 개항이 유교계와 불교계에서는 혁신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박은식은 아까 건국지에 있었던 박은식은 바로 몽배금태죠. 유교구신론을 통해 유교의 개혁을 주장을 합니다. 유교구신론. 박은식은 새로운 시대의 유교를 전승보고하기서는 교화 활동과 실천적인 유교 정신이 중요함을 강조했어요. 그 실천적인 유교 정신이 바로 유교에서 성리학이 아니라 지행합의를 강조하는 양명학을 굉장히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교로 세상을 개혁하자는 것이 이제 유교구신론. 그냥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에 예속시키는 움직임이 나타져 한용운 선생이 조선불교 유신론을 써서 이 일본식 그 미신의 불교 미신적 성격을 배격하고 한국 불교의 그 정통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박한영 등과 불교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이제 동학은 간부 이용구 등이 그 일진회를 만들자 손병희가 이들을 몰아내고 쫓아냈죠. 바로 1905년 천도교를 개최합니다. 손병희들이. 천도교는 여러 학교를 설립하고 기관지인 만세보를 발행했고, 그다음에 나철 오기호 등은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나철 오기호 누굽니까?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오적을 암살하기 위해서 자신애를 만든 분들 아니겠어요? 암살단을 조직했던 나철 오기호는 만주에서 1909년 대종교를 창시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으로 이제 포교를 확대를 했어요. 단군을 이제 숭배하는 종교가 대종교입니다. 한편 천주교는 가톨릭, 프랑스와의 수교 1886년 수교되면서 포교의 자유를 인정을 받았고요. 1886년에 소학교, 고아원, 양로원 등을 세웠고 경향신문을 발행하게 돼요. 천주교 신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교입니다. 개신교는 미국과의 수교 이후에 선교 일환으로 병원을 세워 환자 의료와 의사 양성에 쓰고 그 다음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화학당과 숭실학교 등을 설립해서 교육에 힘쓰고 여성교육과 사회봉사활동을 벌입니다. 밑에 금수의 1억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금수의 1억은 안국선이 1908년에 지은 소설인데 이 소설은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이들이 비유를 빌려 인간사의 모순과 비유에 풍자했다. 소설 속 화자는 꿈속에서 동물들이 회의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동물들은 각자 인간 행동을 옳고 그름을 토론했습니다. 여우는 큰 나라나 힘센 자에게 기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을 비판했고요. 바로 을사오족 같은 놈들이죠. 개구리는 사람들이 좁은 소견으로 외국 형편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썩은 생각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건 위정척사운동했던 그 좋은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까마귀는 인간의 부여를 비난하고 벌은 서로 미워하고 속이는 인간들을 비난했다. 이러하듯 소설에서는 개와 무렵의 인간 사회를 비판하는 동시에 외국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남의 나라를 위협하여 빼앗는 외국을 규탄함으로써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았던 것이 바로 안국선의 금수에 이르기예요. 1908년에 대한제국시기에 그래서 확인학습 1번에 조선정부는 우체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권 광해원 이름 제중원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1번 한영훈은 실천적인 새로운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구신론은 한영훈이 아니라 박은식 선생이 되겠죠. 박은식이 됩니다. 나철 오기호 등은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1909년 대종교를 창시하고 만주 지역으로 포교를 확대합니다. 맞죠?
학습지 56, 57차시를 보겠습니다. 이전 차시 진단평가. 1883년에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의 규정을 바탕으로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고자 내린 명령이 반공령이 되겠죠. 1907년에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죠. 국채보상운동. 국민 선거와 일본의 진 빚을 갚고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 국채보상운동. 그 다음에 뭐 전신, 우편, 그 다음에 전화가 되겠죠. 1번에 들어가면 전화. 그 다음 2번에 광해원. 그 다음에 전차가 되겠죠. 자료학습 1번에는 전차 설립해서 가서 운행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는 서대문 청량리까지 온 이남 황씨가 미국에 합작으로 설립한 합작에서 성립한 회사죠. 한성전기 회사죠. 그렇죠? 예, 전차가 아니라 한성전기 회사. 그 한성전기 회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요. 국외로 이주. 여기는 이제 3번은 중국의 만주가 되겠죠. 만주. 그 다음에 이제 1905년에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개칭을 했다. 그 다음 안국선의 금수의 2인조의 혈우인과 같은 신소설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신소설 같은 신소설은 이런 내용이다. 형성평가 뒷면에 1번. 한성전기에서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서 전차를 운행했죠. 맞고요. 근대문물의 수용으로 여성들 외출하면서 쓰개치마를 쓰게 됐다. 아니, 안 입게 됐죠, 이제. 장호가 쓰개치마를 쓰지 않게 됐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X. 1860년부터 한국인들은 기근, 빈곤, 수탈 등을 피해 만주로 이주해서 한인사회를 형성했죠. 맞죠? 5가 됩니다. 선교 사이에서 서양 의료기술이 되어 188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이 됐죠. 다음 작품들이 발표되었던 시기 문화예술계의 동향이 아닌 것은 안국선의 금수의 1호 2인적의 혈인후, 신재여가 판서 6마랑 정리했다. 문명계화를 주는 신소설이 등장했다. 신채시, 서양식 근강의 신각, 원각사 다 개화기 때에 해당되죠. 근데 허균이 홍길동전을 발표한 거는 이건 조선 때 아닙니까? 조선 중기 때. 17세기 때의 일이니까 이거는 개화기 때의 모습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20세기 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들어갈 연극극장 이름은 원각사가 되죠. 다음 시간에는 39차시 두 번째 시간 국민의식과 민권의식이 확산되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